네, 오늘은 뉴스의 연일 오르내리는 주제죠. 방사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핵의학과 강건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만 인해서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태양에서도 방사선이 내려오고요. 우리 지 표면에도 이제 지각 안에 토양에 다 우라늄이나 그 파생돼서 나오는 라돈 또는 칼륨, 사신 이런 것들이 다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1년 살면서 한 3mSv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이런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7mSv까지도 받기도 하고 이제 지역마다 다 다양합니다. 우라늄 매장량에 따라서 실제로 나라마다 다 다르게 영향을 다릅니다. 받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걱정인 것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CT 촬영을 한다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X선에 방사선에 노출이 됐을 때 이게 몸에 과연 안전한 것인지 검사를 그냥 마음 편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같은 엑스레이 검사라 해도 굉장히 다양한 선량을 받습니다. 단순 흉부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0.02mSv밖에 안 받기 때문에 거의 우리 몸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 CT 같은 경우는 이제 10 또는 복부 CT 같이 여러 번 받는 경우에는 한 25mSv까지 받죠. 만약 그런 것들을 한 여러 번 계속 연속해서 받는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암 발병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를, 그러니까 복부 CT를 4번 연속을 받았다 그러면 한 1000분의 5 정도의 발암 확률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내 몸에 쌓였을 때 이게 위험하냐는 거죠. 실제로 생활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예, 방사선 칼륨이라는 것은 우리 음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50쌀도 다 들어 있고요. 네. 많게는 1000 정도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걸 늘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 몸에는 쌓인다기보다는 배설이 늘 되지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도 한 4000 내지 5000 정도를 지금 베크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는 우리 몸이 이제 다 적응한 셈이죠. 그런데 요즘 연일 화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일본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수산물은 다 안 먹겠다, 불안해서 못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로 위험한가요? 식약처에서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100베크렐 킬로그램당.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일본산도 이제 유통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갖고 있는 게 한 4000 내지 5000 정도 갖고 있잖아요. 이미요? 예, 칼륨. 그러니까 그거는 칼륨 40이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방사선 세슘이 만약에 이제 10 정도, 우리 1kg 정도를 먹어서 11 정도 들어왔다면 4000이 401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 국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검출치 다이아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사선 양이 그리고 방사능이 우리에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육류, 견과류, 어류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지방과 기름. 종류가 다양한 만큼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 또는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기름 역시 과다하게 섭취하면 비만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특성상 쉽게 산패될 수 있어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침, 볶음, 튀김 등 조리법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기름의 사용법과 보관법, 적정 섭취량까지. 오늘 기름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오유경입니다. 보통 동물성 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기름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식물성 기름도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의 장판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보통 우리가 기름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또 지방이라는 표현도 그렇지. 쓰는데 예. 기름하고 지방하고 결국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좀 구분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온에서 혹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기름기를 우리는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 그러면 동물성 우리 육류 식품에서 많이 유래를 하게 되죠. 그런 종류들이 있고 또 상온에서 보면 액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들기름, 콩기름, 뭐 참기름, 우리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액체로 존재하죠. 그런 경우를 우리 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혹은 지방 이렇게 표현하죠. 차이가. 근데 그걸 다 합쳐서 우리는 지방질 혹은 지질 혹은 기름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름은 정의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질 종류 중에는 보면은 비타민 종류도 있습니다. 물에 안 녹고 기름에 녹는다 이렇게 해서 지용성 비타민 종류 중에 비타민 A, D, E, K 이런 종류들이 다 기름기 혹은 지방질의 일부분이죠. 예. 일부 비타민도 지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시청자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또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포화 지방산하고 포화 지방산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통 지방산이란 말하고 지방이란 말을 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름 자체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름 혹은 이런 식으로 지방질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자체는 우리는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요 성분이 지방산입니다. 기름기를 구성하고 있는 거로서. 네. 근데 그 지방산에는 또 종류를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나뉩니다. 포화되었다는 것은 뭘 꽉 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뭔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형태가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해요. 네. 부족해서 그래서 대부분 식물성 기름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액체로 존재하죠. 뭔가 느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콩기름, 뭐 또 많죠. 포도씨 기름, 또 억배유라고 말하는 옥수수유, 뭐 이런 튀긴 기름들 많죠. 예. 이 식물성 기름이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으로 예, 예. 돼 있고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된 것들은 다 동물성 지방들이죠. 육류에서 유래한 것들, 소기름, 돼지기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외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항상 동물성 지방들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동물성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이 생선 기름 같은 경우는 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오메가3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불포화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등푸른 생선 먹으라고 한 게 그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불포화도가 불포화죠? 높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식물성 기름의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파업류라든지 또 코코넛 기름 이런 것들이 상온에서 항상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구성됐으니까 액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예. 파업류라든지 코코넛 기름 같은 경우는 포화도가 높아요. 그래서 고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옛날 제 수업 시간에 항상 헷갈렸는데 불포화 지방은 몸에 좋고 예. 포화 지방은 몸에 나쁘다. 예, 예.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예. 옳고 그름은 항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들고 왔는데 포화지방산은 곧바른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게 동그란 이렇게 굴을 형성을 해요. 여러 개 합쳐서. 네. 그러면서 포화지방산은 여러 가지 중성지방질이라든지 요 속에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항상 머금어서 기름을 좋아하는 것들하고 같이 머금어서 몸 안으로 흡수를 잘하게 만들어요. 흡수를 시켜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포화지방산의 그럼 경우는. 기름을 몸이 많이 흡수하게 많이 되는 예, 들어오게 거네요? 하는 거죠. 그런데 불포화지방산의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 번 구부러지고 혹은 두 번 구부러지고 예. 이렇게 세 번 구부러지고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구조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포화지방산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곧바르게 돼 있으면 잘 굴을 형성을 하는데 네. 구부러져 있으면 굴을 형성을 잘 못해요. 가다가 그냥 꺾여버린다든지 네. 튀어나와 버린다든지 네, 네. 그렇게 해서 불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성지방질이나 혹은 콜레스테롤을 몸 안으로 흡수를 못 시키고 체외로 배설을 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몸에 좋다. 왜?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흡수를 안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또 배변 작용을 좋게 한다라든지 그럴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는데 포화지방산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체내에 들어가서 에너지화 시켜줄 수 있는 지방을 많이 또 섭취는 또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름하고 지방을 합쳐서 지방질이라고 했는데 의학적 용어로 다른 말로는 지질이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지질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먼저 담즙 같은 소화액을 만드는 데 좀 도와주고 네. 호르몬이나 세포막을 생성하고 또 유지하는 데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단백질, 지방질, 지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 세 가지가 3대 영양소인데 이게 어느 쪽이든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이게 좀 적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하신 포화지방산의 경우에 이게 너무 많으면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서 네. 또 동맥경화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는 네. 게 또 단점이고 불포화지방산도 이거 많이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되죠. 근데 적절하게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배변 활동도 도와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뭐든지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절히 먹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새로운 게요. 예. 불포화 지방산은 좀 많이 섭취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오늘 이제 식물성 기름도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예. 제가 조금 찔리는 게 아침마다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예. 친정어머니가 해다 주셔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성 기름도 좀 섭취를 제한을 둬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질문은 우리 특히 양적이고 하니까 좀 비클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좀 쉽게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물론 기름의 섭취량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뭐 탁 무 자르듯이 촥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몸무게라든지 남자인지 여자분인지 또 연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참 다양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평균을 내서 보면은 남자 성인의 경우에는 20 내지 60g 정도를 하루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한 20 정도 아래가 60 정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사이 우리가 보통 보면 한 30 내지 20 정도만 드셔도 사실 괜찮아요. 큰 숟가락으로는 한 2 내지 3숟가락, 그러니까 2 내지 3스푼 정도를 예. 드시면 좋은데 예. 전체 하루의 섭취 에너지, 그러니까 칼로리 양의 한 15 내지 30% 정도를 기름으로 섭취해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보더라도 한 이 수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스푼 정도를 드신다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기름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은 식품 속에 알게 모르게 많이 섭취하는 게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이라든지 육류 많죠. 네, 네. 거기다가 우리 식물성 중에서도 곡류라든지 채소류에도 기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 일본은 고소하다, 맛있다 생각하면 다 기름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질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은 이 양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조심해서 지키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해한 거는 이게 이 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 먹는 방법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대부분 식물성은 기름을 주로 짜내서 혹은 이렇게 얻어내서 추출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콩기름, 우리 흔히 말하는 튀김 기름도 있지 않습니까? 대두유나
또 옥수수 기름이나 해바라기 수유 혹은 카날루유 전부 다들 그런 기름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섭취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방법론에서 기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연점.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이런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기름을 막 가열해서 막 이렇게 조리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푸른 기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연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름 종류마다 발연점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발연점이 높으냐, 낮으냐 이래가지고 구분을 좀 해가지고 네. 발연점이 높은 경우에는 그런 기름들은 주로 튀기거나 부침이나 볶음용으로 쓰는 것이 좋고요. 예. 그다음에 발연점이 낮은 경우 어떤 기름들, 우리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네. 무침이라든지 샐러드 드레싱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용도에 맞게끔 써야지 발연점이 낮은 것을 갖다가 튀긴다든지 볶는다든지 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푸른 연기가 나오면서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도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기름 갖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예.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를 갖고 샐러드도 하지만 모든 반찬을 다 했어요. 말하자면 뭐 굽는 거, 전 부치는 거 다 했는데 아까 발연점이 낮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올리브유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발연점이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낮은 경우는 우리 버진자 들어가 있는 그게 올리브유.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버진 올리브유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엑스트라 버진이냐 뭐 세마이 버진 뭐 저거 뭐 여러 종류인데 어쨌든 버진 올리브유 계통들은 전부 다 발연점이 낮아요. 아, 샐러드용이군요. 예, 그거는 무침. 샐러드용이라든지 무침용으로만 쓸 수 있어요. 원래 올리브 열매의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튀김용으로 쓴다든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용이라든지 볶음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리브유 중에서도 퓨어 올리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퓨어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 부분만 정제를 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연점이 높습니다. 200도 이상 돼요. 아, 그래요? 보통 20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연점이 200도 이상 되는 것들, 우리 주로 콩기름, 대두유죠. 옥수수 기름, 커놀러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전부 다들 그런 경우는 발연점이 20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발연점이 높은 것 그런 것들은 튀김이나 부침용으로 또 볶음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부엌에 기름도 한 종류만 놓을 게 아니라 몇 종류를 놓고 그럼 당연히 용도에 따라서 써야 필요합니다. 되는 네네. 거예요? 예. 불포화 지방산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오메가3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등푸른 생선도 얘기하셨지만 견과류도 좋다고 해서 예. 많이들 드시는데 그렇죠. 이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오메가3 그러면은 우리 식물성 기름 중에 불포화 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다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 세 종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3 그러면 구부러진 정도가 제일 심한 경우입니다.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사람 몸으로 볼 때는 제일 좋고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제일 기름이 배출이 제일 잘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일 많이 구부러진 것, 3번 이상 구부러진 것을 오메가3, 오메가3라고 그러고 오메가6가 그만큼 구부러진 정도가 또 덜한 경우. 덜한 거. 예. 그래서 오메가6는 2번 구부러진 것, 오메가9는 한 번만 구부러진 것. 예, 숫자하고 서로 반비례입니다. 반대군요. 예,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구부러진 기름. 예,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흡수가 안 흡수가 안 되고 되고 배출이 그냥 되니까 배출만 좋다는 됩니다. 얘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메가3는 잘 알겠는데 뭐 예. 견과류 그다음 등푸른 생선이 많다고 하겠는데 오메가6, 9는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예, 그 오메가6, 9는 어떤 음식에 많이 있습니까? 예, 오메가3 그러면은 뭐 들기름이라든지 우리 등푸른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죠. 또 견과류 같은데. 근데 이제 오메가6 그러면 우리가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기름들입니다. 콩기름, 예, 또 참기름, 또 뭐
크놀라유, 뭐 옥수수유, 포도수유 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오메가 9, 오메가 9 같으면은 참기름에도 있지만은 우리 올리브유 중에서도 버진 올리브유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아유, 저희 어머니가 들기름을 권한 게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제가 뭐 콩기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낮춰서 튀김 요리 같은 거 덜 먹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네. 아, 그 비율이라는 게. 예. 네, 이외에도 기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 텐데요. 친절한 진료실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선이나 견과류를 냉동 보관할 때 혹시 그 속에 있는 기름이 변질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성 기름 아랫부분에 무언가가 하얗게 가라앉아 있으면 먹지 않고 버리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기름 종류 중에 정제유라는 것이 있고 압착유라는 것이 있던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네, 저도 저게 궁금했는데 기름에 또 정제유가 있고 압착유가 있다는 질문이거든요. 예, 예, 그게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중성 지방질 부분만 잘 이렇게 정제를 한 경우 원래 원료 식물성 기름의 원료가 되는 식물체를 잘 가공을 해가지고 탈산, 탈취, 탈색 이런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중성 지방질 부분만 이렇게 얻어낸 정제를 잘해낸 것을 우리는 정제유라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연점도 높고 그래서 튀김 용도로 많이 쓰는 것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 다 정제유입니다. 정제유. 압착유는 뭐냐면 원래 원료 식물체 기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올리브처럼 그런 경우에 압착만 단순 압착만 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연점이 낮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주로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름을 보관할 때 보면 예. 아래 하얗게 가라앉는 부위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보면은 그건 드셔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히 압착유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제유의 경우에 밑에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정제유는 기름 부분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는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압착유의 경우에 아마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압착유의 경우에는 밑에 가라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료에서 유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로 섬유 성분들, 섬유질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흰 부분으로 가라앉아 있으면 관계없는데 너무 기름 부분, 위에 떠 있는 기름 부분이 갈색으로 변했다라든지 또 끈적끈적하다라든지 색깔이 위아래가 너무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심하게 갈변이 왔다라든지 그러면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제 생선이라든가 견과류, 예. 오메가3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자주 먹으려고 하는데 예.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어요. 예. 그런데 혹시 그렇게 냉동 보관을 했을 때 그 예. 안에 있는 좋은 기름이 변질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식품 안에 있는 형태로 섭취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단독적으로 뽑아내가지고 예. 뭐 튀김류 단독으로 이런 기름을 그냥 오래 냉동실에 먹으려고 넣는다. 냉동실에 예, 넣는다. 그것은 사실은 좀 좋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좀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물론 그럴 경우가 조금 희박하지만 실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냉동실 자체가 상당히 산패를 잘 유발시키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름 자체가 식품 속 조직 속에 특히 있으면은 그게 조직이 기름의 산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냉동시켜도 식품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관계는 없습니다. 야, 오늘 정말 중요한 생활의 팁을 배웠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이런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조금 더 보태주신다면요? 우리가 보통 기름 그러면은 칼로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회피하는 종류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근데 기름 섭취는 줄이면서 거의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탄수화물, 빵이라든지 식품, 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체내에 탄수화물이랑 기름이랑 보면은 몸 속에 들어가서 분해되어서 에너지화될 때 같은 경로를 거치는 그 공통 경로가 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름하고 탄수화물하고는 서로 분해 대사되는 게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름하고 탄수화물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안 드신다고 해서 우리 탄수화물만 드시면은 이게 똥배로 갈 수도 있어요. 기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기름을 때문에. 안 먹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수준의 양을 서로 같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지를 먹으면 좀 고소하고 식감이 예.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이 없이 그냥 음식을 먹으면 좀 맛이 덜해요. 그러면 우리 허리 사람들이 건강식이다. 건강식은 맛이 적다. 그런데 이게 지방을 드시더라도 영양가 또는 균형 있고 좀 좋은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자연식품, 견과류, 등푸른새서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장판식 교수님 그리고 이수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식탁에서 기름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보신 내용 기억하셔서 이 몸에 좋은 기름을 적당량 섭취하시고 또 적당한 조리 방법 선택하시고요. 또 옳은 보관 방법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